결혼식을 준비하고 버진 로드를 걸어갈 때만 해도 한차 앞을 몰랐습니다. 선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서로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나이 34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집안일 거라고는 정말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혼 전에 정말 저를 속여 먹으려고 연기를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말밖에는 나오지가 않네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시어머니인 것만이 알았거든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붙은 사람치고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르게 굴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내가 우리 아들에겐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어 특히 아들의 살림이 어떻게 꾸며지고 있는지는 더더욱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견할 거라는 걱정은 애초에 버려야 알겠지? 우리 간격을 살짝 두고 살아야 서로 편한 방법이다. 제사가 있는 집안이든 하지만 그렇게 크게 형식적으로 차리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명절에나 대가족이 한번 모이는 거지. 생일 같은 건 간단하게 하는 편이니까 사람들 걱정 많이 안 해도 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안심해도 된다며 인터넷에 돌고 도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뭐 약간의 오차는 있을지언정 빈말을 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요즘 시대에 그런 집안이 많이 있잖아요.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모든 형식적인 것들이 간소화되는 집안. 요즘 사람들 누가 일일이 제사를 지내고 시댁을 챙기면서 살겠어요. 물가가 올라서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4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각자 먹고 살기에 집중하는 이런 시대에 걸맞은 집안이 우리 시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웃으면서 살살 제게 달랬고 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맞벌이 부부니까 그만큼 존중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별 걱정을 안 하고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가 오래오래 지속되면 제가 왜 바로 사연부터 갈기고 있어야 하나요? 결혼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정말 축복처럼 새 생명이 우리 부부에 찾아왔어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는 게 상당히 감동적이고 정말로 마음이 벅차올라요. 오르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태몽도 다 기꾼 것이 없는데 갑작스러운 선물처럼 기적처럼 찾아오게 된 아이에 저희 부부는 참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말이다. 우리 집안에 가풍에 익숙해질 시점이 온 것 같다. 내가 임신도 했으니까 우리 집안 사람이지 않겠니? 앞으로 제사를 지내는 날에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내 남편 제사다. 너에게는 시아버지 사이니까 당연히 제 잘 챙겨야 하는 제사지. 그럼 명절 당일에 제사를 지내나요? 친정에는 미리 말씀드려 놓고 명절 전날이나 다음날 가는 걸로 해둘게요. 아무래도 제사를 우선적으로 해야겠지요. 지내야 한다고 하셔서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언제 제사를 지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명절에 왜 친정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 당연히 너는 우리 집 식구이자 우리 집 며느리니까 출가한 외인이라며. 몰라요.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우리 집 규율에 맞춰 살아야지. 제사를 언제 지낼지 나도 모르겠어요. 친정은 금전적으로 도움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해야 한다고요. 명절이든 행사든 무조건 시댁이 우선되어야 해요. 아,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명절이든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있으시고 무슨 소리로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행사든 무시를 하고 시댁만 챙길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라서 한 번 시집으로 온 며느리들은 추가 외인님을 뼛속까지 새기고 살았다. 대대손손 그런 전통을 물려받았다는 말이야. 이제 우리 집 가풍에 적응을 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보하는 거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인 거야? 저를 살짝 껴면서 혀까지 끌끌 차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혹시라도 초장부터 출가 외인이 며느리는 이 집안의 모든 일을 감내해야 한다 하고 말을 하면 도망이라도 가겠다고 할까 봐 임신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망을 갈 수 없는 타이밍에 말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어쩐지 신혼생활 다들 열심히 즐기고 결혼 이후에서 3년 차에 아이를 가진다고요. 하던데 저에게는 핏줄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서 빠르게 임신을 하라고 난리를 쳤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가면을 쓴 시댁의 모습에 속아서 하루 빨리 임신을 하고 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것이겠죠. 착각을 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글쎄 남편 놈이 솔랑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곤란해하는 눈빛을 보내도 내내 무시를 하고 있더니만 결론은 자기네 집법에 따르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 말이 무조건 법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집안에 가장 어르신 말을 들어서 나쁠 게 없을 테니 우리 엄마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배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 전에는 무슨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직언해라. 그것도 해라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라고 하자 당연히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 하나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놈이 제가 임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은커녕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마저 투덜거리는 것이었죠.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해도 임신한 와이프에게 하나의 부탁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놈이어서 속이 쓰리는 후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서 임신 여부를 얘기하던지 그냥 자리를 떠날 것이었어야 했지만 결국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을 결심해야 했었는데 저는 겁을 먹고 결국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선택하고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생각이 들더니 당장 일도 그만두고 마주할 어려움에 대해 고민이 되었습니다. 애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물론 취직을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아이를 친정집에 맡기더라도 우리 친정집에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유는 어릴 적에 있었던 가족 사고 때문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금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왕따를 당한 기억이 새록새록 남아 있었는데 그 학교는 사회의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학교였습니다. 당시 공부는 잘했지만 선생님들이 제게 예쁨도 주신 아이였거든요. 아무래도 성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나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죠. 학교별로 명문대에 진학할 만한 아이들을 많이 밀어주곤 하잖아요. 제가 학교 내신도 잘 받았지만 우리 집은 생각보다 재정적으로 별로 풍부하지 않아서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성적을 끌어올렸어요. 우리 반에는 제처럼 성적이 좋은데 질투가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상 2등에 머물러 있던 친구였어요. 그 아이는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혹시나 과외를 받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나 봐요. 얼마나 유명한 과외 선생님을 만나서 무슨 과외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했던 그 아이는 학교가 끝난 뒤에 몰래 따라다녔다가 제가 좀 싫어합니다. 사는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갔더니 이 아이는 당연히 제가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서 고액과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꽤 좋은 동네에 있었고 부자 자녀들도 많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사실 그 학교에 배정을 받을 줄 몰랐고 고등학교를 뺑뺑이 돌며 진학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어요. 또 제가 사는 다세대 주택이 그 학교로 진학하는 구역이라고 해도 남들은 그냥 배정받은 학교에 다녀간다 생각하지만 제가 당연히 잘 사는 아이로 정해 내렸던 것과는 거리가 먼 실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사교육도 받지 않았죠.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만년 2등이 학교에 소문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가난했었다는데 잘 사는 척하려고 우리 학교에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 고액 과외 같은 거 없이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 같던데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학원에는 안 다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해서 잘 사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에 그랬을까? 여기서 팔자를 한번 제대로 펴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애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저쪽에 있는 거지. 동네에서는 애라고 했는데 진짜 충격이거든. 학원에는 안 다니면서 맨날 어떻게 1등 자리를 놓치지 않는지. 이거 설마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 다른 방식으로 로비를 해서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고 받은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 같지?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몇 개나 학원 다니고 있지만 고작 그런 지하에서 시험 점수를 조작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미리 받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넘기면 되는 거야? 안 되는데. 당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얼마나 와전대에서 소문이 퍼졌는지는 몰라도 소문이 퍼지는 건 발걸음이 빠르다. 전교생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퍼지게 되었어요. 나는 줄지 선생님들에게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시험 문제를 유출받는 학생이 되었어요. 당연히 억울했지만 해명을 한들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학교에서는 그런 소문이 없다고 하지만 나를 붙잡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상담교사나 교장이 불러와서 추궁하고 그 조사를 받느라 수업도 못 들었고 교회에 이상한 소문들의 주인공이 되어 퍼져나가는 소문을 해명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사실로 여겨지는 소문으로 인해 왕따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민하고 까칠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죠. TV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교과서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졌고 사물함은 쓰레기로 가득 찼으며 체육보이에는 낙서로 덮여 있었고 부모님께 말도 못했어요. 학교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세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성적은 점점 나빠졌고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 종일 일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인데 비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때부터 2년이란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내다가 결국 3학년의 학교도 자퇴를 해버리고 공부를 손절하고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게임에 빠지게 되었어요. 게임을 하면서 게임 머니를 결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도 끝까지 충전한 뒤에 사용을 하던 중 더 이상 결제가 되지 않아서 주변에서 돈을 빌려다가 나중에는 제3금융에 손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을 한 것 같지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20살이 되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자마자 미친 듯이 돈을 빌려서 게임을 했는데 눈덩이처럼 불안한 이자부터 시작해서 원금까지 돈을 빚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제가 돈을 갚는 방법은 없겠군요. 돈을 벌지도 않고 방에서만 게임하다가 갑자기 돈 받으러 왔다며 나와서 당장 나와서 내 돈 내놔 하더니 돈을 빌리러 왔다가 갚을 돈이 없다며 꿇어앉고 있으면 어쩔 만합니까? 어디서 낯짝이 한번 봐주세요. 아이고, 저희가 돈을 빌렸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행동을 퍼뜨려요. 돈도 없이 살기 힘든데 돈을 갚으라니 왜 그러십니까?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가세요. 돈을 빌린 적이 왜 없나요? 하면서 울부짖는데 집에 있는 20살 된 딸이 저희 회사에 와서 돈을 빌려갔다는 얘기가 나온다니 자식이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돈을 빌려줬으니 갚으라고 했더니 우리 딸이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지게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야. 우리 딸이 집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돈을 빌려나세요. 어디다 사용하게 된 말인가? 내가 어떻게 알아? 돈을 빌려서 사용했으니 갚아야 한다는 말이지. 내 돈을 결코 탕진할 일은 없어. 그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겠다고 말이야. 결국 채무자가 돈을 갚으라며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어째서 살고 있던 집까지 빼앗아서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셨는데 판자촌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야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화장실도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거든요. 이 모든 일이 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슬픔에 잠기는 시간도 없었어요.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수능을 통과하고 대학에 갈 길 못 되겠으니 어디든지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했죠. 취직을 해도 대학에 하나 못 나온 사람이라며 무시를 당하고 온갖 또 수모를 다 겪은 후 버티면서 돈을 걸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다른 회사의 스카우트가 되어 이직을 하며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고졸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요즘엔 사이버 대학도 많고 졸업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하며 스스로를 위안했고 다독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판자촌에서 벗어나 집 같은 곳에서 살기 시작하며 34살에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 결혼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빚 상환에 사용하게 되었고 심적으로도 힘들었기에 우리 부모님은 노후 자금에 얼마 남지 않아 봅니다. 없었던 돈은 다 털리고 새로 시작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책감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어요. 사정이 이러하니까 아직까지도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저도 무작정 이혼해서 친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얼토당토한 일에 반기를 들고 이혼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처지였고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남편은 저와 비슷한 수준의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출산한 후 갑자기 무슨 헛바람이 불었다는지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회사에서 맨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도 너무 지겨웠고 나도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장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기득세기에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게 말이야. 운만 잘 타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기보다는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면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건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까지 있는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요즘 아무것이나 만지작거리면 바로 대박을 치는 시대니까 말이에요. 아, 나한테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데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 감성이라고 해서 빈티지한 상품 몇 개만 진열하면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더라고요. 요즘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홍보를 시작하면 쓰레기를 팔아도 다들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홍보가 되는 거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홍보를 해봐야 뭐가 잘 될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초를 치고 그러는 걸까? 그냥 이쁜 것 사진만 찍으면 아무 문제 없어.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고 몇 개 사서 시작하는 거라 부담도 크지 않고. 사모님 소리를 들었으니 시장 조사도 안 해봐도 무작정 시작하니까 돈 날릴까봐 그래? 대책 없이 사진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시작하면 되겠어. 나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절대로 반대이다. 적어도 우리 아이의 분유값은 있어야 한다. 절대로 반대한다고 들리더니 이야기를 하니 시댁에 가서 쪼르르 일러서 보았다. 상식적으로 갓난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뜬금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대책도 없이 하는데 우리 남편이 잘할 거란 얘기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는 듯이 하니 나도 미치겠다. 아니,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고절주지에 어디 남자가 하겠다는 일에 반대를 드냐? 배 하나도 없는 년이 회사를 좀 잘 골라 들어갔다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그게 뭐냐? 실력으로 얻은 자리가 있느냐? 운이 좋아서 들어간 자리지? 그리고 말이야, 너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 아니냐? 옆에서 남편이 사업을 잘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시어머니가 사대질까지 해가면서 남편을 편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해도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 남편까지 일을 그만둬 버리면 누가 돈을 벌어오냐고요? 도대체 저한테 갓난 아기를 두고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팔아도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쓰는 거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반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무작정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겠다고 사무실을 얻어버리고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품들을 사와서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물건을 보고서 멍해졌어요. 이게 뭐라고요?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면 어디서 가져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것들을 냅다 사서 팔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매출이 잘 될 것 같겠어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우리 가족은 결국 돈 타령을 시작했고 손가락을 빨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지 뭔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도와줬지만 몇 달 동안 반복하니 시어머니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우, 이제 돈 없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줘야 하니? 다 큰 자식을 용돈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며느리야, 너도 이런 상황에서 놓여져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 심정은 어떤지 알아야겠어. 버린 일을 가지고 제 탓을 하는 시어머니가 황당해졌죠. 당연히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부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들 탓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제 잘못을 탓하는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 한마디를 해줄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전부 제게 한 거래요. 엄마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우리 아들의 사업이 잘 풀릴 때까지만 기다릴 건가요? 아이고, 나였으면 진기시장 가서 내 머리라도 팔아서 집안에 도움이 돼야지. 우리 아들이 사업을 탄탄하게 기반을 쌓는 동안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라도 책임감을 가져야지. 부담감이라는 것도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나 알려줘야 해요. 건지, 아유. 이래서 고조인 건가 싶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제가 아이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면 아이는요? 아이는 누가 보고요? 이가 회사에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 형편도 아니시고 방법이 왜 없겠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방법도 보이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부터 팔어. 그리고 합가해라. 내가 애 봐줄 테니까 넌 나가서 돈을 벌어와. 그러면 일석이조 아니겠니? 집을 팔아서 사업자금도 두둑하게 마련하고 생활비도 쓰고 아이를 키우면 되는구나. 아,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진짜 그렇네. 돈도 마련하고 아이도 엄마가 봐줄 거니까. 여보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와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다. 당장 가야 해다. 어떤 전공을 할지 죽어도 모르겠어.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전공을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처음에 잘 지내려면 서로 먼 곳에 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죠. 솔직히 그 말에 너무 동의해요. 함께 살면 충돌할 일도 많을 것이고 서로의 생활 습관이 달라서 서로에게 안 좋게 보일 부분도 많을 텐데 전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내가 말하는 거 좀 들어봐.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돈이 박아놨냐고. 일부러 배려를 해주었더니 듣지도 않겠다고. 내가 언제까지 돈이 없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나가서 돈을 벌어라. 어머니가 전공을 하자고 하면 거하게 손해야. 당신은 아이를 맡기고 돈을 버고 난 사업하고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 문제 하나도 없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돼. 이런 걱정을 어떻게 시작했지? 막힌 생각이 딱 나온다. 이게 바로 삶의 연륜이 아닌가 싶어. 나는 일부러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합가를 하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으니까 제가 싫다고 했던 말은 듣지도 않고 우리 집을 그냥 팔아버리고 집값은 지주에 다 넣어버렸다고요. 그 뒤에 당당하게 오갈 곳이 없으니까 방법이 있을까 하며 시댁으로 합가를 해버렸고 나 참 돈이 없는 게 이렇게나 서러운 일을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데리고 이날 이사를 하러 집을 옮기는데 진짜로 죽을 맛이었어요.
남편은 출근해야 한다고 쏙 사라졌거든요. 짐이 얼마나 하는데 그 비싼 이사센터 직원까지 풀릴 일이 있을까? 세간살이 몇 개 옮기는데 대충 하자. 너와 나로 옮기기 시작하면 될 거야. 아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이사는 좀 도와주려고 나보다 했는데 시어머니 본인은 애를 데리고 있고 저랑 용달차 운전사 일하러 온 사람 하나랑 셋이 진짜 짐을 옮기라고 시키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움직이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강철로 만든 사람인 줄 아는 건지 침대를 옮기라, 책상을 옮기라 하는데 진짜로 미치겠더라고요. 합가를 하고 나서 다음부터 정말 제대로 된 지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일들은 전부 맛보기 수준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집안일은 전부 제 몫으로 떠넘기고 좋은 건 물론이었다. 좀 살림살이해서 벗어날 수 있겠네.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종 같은 며느리가 왔는데 내가 굳이 집안일을 해야겠니? 내가 나서서 이제 집안 살림을 좀 살피고 그러라 나도 뒷방 노인네처럼 뒷지목해서 얌전히 구경이라도 하자.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는 내 집에서 공짜로 얹힌 집안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이 당당하게 나는 좋은 며느리라고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혔지만 저는 찍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시어머니의 집에서 왔다고 설명했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제사 때도 저는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튀기는 기름으로 화상까지 입어가며 전을 부쳐야 했고 모든 허들의 일은 전부 제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맡겨둔 세탁물을 제가 가져와야 하는데 일을 안 한다면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놈의 돈이 뭔지, 왜 제게 주워얹지 않는지. 목을 이렇게나 죄어오는 것은 목소리가 올바르지 않다. 결혼하기 전에 제 커리어를 쌓아 제 월급을 받아 취미생활을 하며 살았던 삶이 그립더라고 해요. 남편은 사업이 잘 되어가는 건지 망해가는 건지 소식도 없고 맨날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한다면서 휴대폰만 줘야 장창 붙잡고 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하니까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뭐가 불만인데 자꾸 칭얼거리는데 당신이 좀 안아주고 달래줄 수 있어요. 휴대폰 좀 그만 보고요. 나 지금 바빠 홍보할 개선인데 무엇을 받으라고 그래? 내가 지금 노는 것처럼 보이는가? 당신이 애가 없으니 집안에 라면이 되니까 아이를 돌보는데 도와달라고 말했더니 듣지도 않더라고요. 너무나 답답하지만 아이는 컸가면서 돈이 많이 들지. 친정에는 기댈 수가 없어서 거의 미쳐가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혼자 상상하면서 말이죠. 사람이 적응이 되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반항도 하기 싫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시키는 일만 하는 나라면 욕 먹을 일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왕따를 심하게 당했는지 뭔지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조용히 반항하지 않으면 아무 타나 없을 거라 믿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저 저를 호구 취급했을 뿐이었어요. 제가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제가 부려먹기 편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타인이었어요.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된 그날은 시아버지의 제사 날이었어요. 제사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갈비찜도 하고 굴비도 굽고 오색전을 부치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 아이는 4살이 된 해였어요. 4살이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였어요. 놀아달라고 옆에서 알짱거리고 있었죠. 남편은 그날도 일이 바쁘다면서 나갔다가 오후에 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TV를 보면서 손 하나 다 가지 않고 이것저것 일을 시키고 있었어요. 정말 몸이 3개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사 시간에 맞춘 건지 뭔지 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이 많아서 제사 준비를 다 끝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도무지 일손이 부족하여 놀아달라고 보채는 아이라도 봐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앞치마를 메었어요. 거실에 나갔을 때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그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 여자가 맨날 그렇게 말을 하는 종류의 며느리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신도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정말 없네요? 아니다. 정말 집안일 하나는 잘할 줄 아는 종류의 사람처럼 보이시나 봐요. 남편은 깔깔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생각한 바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신지 알 수가 없는데 저에게 며느리라는 무례한 말을 하는 바람에 초대되지도 않은 손님으로서 남의 집에 온다면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말을 남발하고 계시네요. 왜 우리 집 제사를 저해하시는 걸까요? 일로 왔는데 제가 화가 나서 딱딱하게 말했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살짝 밀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사 준비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 앉아 일을 한 탓인지 다리가 아팠고 살짝 밀리자 뒤로 넘어져 기름에 뗀 뒤집개를 잘못 쳤어요. 그 뒤집개가 제 다리를 직격하게 맞아서 너무 아파서 벙긋 누워 있었는데 여자가 깔깔거리며 비웃듯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미련이 가득한 사람이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아닐까요? 본인이 할 일은 스스로 해야 하는 거지 매번 이런 식으로 대함에 익숙해지니까 이런 사고를 당하는 거라고요. 제발 어디 좀 비켜주세요. 앞으로 제가 제사상 차릴 테니 너는 빠져. 우리 시아버지 제사를 당신이 뭔데 차리겠다고 해? 설마 지금 바람이라도 피우는 여자야? 당신 미쳤어. 어떻게 시아버지 제사날 상건녀를 데리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집에 찾아와? 당신 진짜 사람도 아니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버젓이 눈앞에 있는데 상간녀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한다고? 아무리 머리가 비었어도 그렇지. 이런 짓을 하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아이 고 채 속에 상간녀가 뭐야? 상간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더러운 수지를 붙이지 마. 솔직히 당신이랑 나랑 뭐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냥 서로 직장이 비슷하고 돈을 버는 게 비슷해서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했지? 근데 이 여자는 달라.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여자라고. 그러니깐 당신이 빠져, 나랑.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 미친 일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조강지쳐 어디에 있는데도 현실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머리도 아프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보다도 지능적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참고 버텨야 하지요. 어디까지나 어떤 집이 가난한지를 알면서도 자존심이 하나 없이 살아가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 남편을 데리고 상간 여인을 본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얼굴을 보면서도 가끔 나이를 읽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더라고요. 뭐가 그 불길한 기운이 넘어올 것 같아서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요? 혼돈하기 시작할 거야.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의 새 여자라는 걸. 새 여자야. 너는 이제 빠지라고.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될 걸까? 그러더니 내게 온 선물을 시어머니께 주면서 이제 이 미련스러운 가난한 여자를 버리고 집안의 보탬이 될 자신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게 어떨지 묻는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에 선물을 보자 눈동자가 굴러가는 게 보였다. 쇼핑백에서 명품백이 한 무덤 나왔었다. 로고에 떡이 박힌 명품백을 보자 나는 당연히 망쳐버렸다. 그리고 나는 씩씩하게 방에 아이와 틀어박히며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 남편은 나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이혼을 안 해주면 이 집에서 다시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받아들여서 이혼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 않니?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것보다야 당연히 몇 분 생각하고 나가는 게 낫지? 우리가 돈이 섭섭하지 않게 죽겠다니까? 너는 말이야, 우리 아들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 여자는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모를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대기업 다니고 있대. 우리 아들 사업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여자고 집안도 괜찮은 여자라는데. 아, 내가 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너를 며느리로 데리고 살아야 하냐? 응, 그래. 이혼만 해주면 내가 위자료 잘 챙겨줄게. 아,
솔직히 당신도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이나 하면서 부려주는 거 싫잖아. 같이 살면서 서러운 일도 많았잖아. 내가 지금 위자료 주겠다고 할 때 받고 이혼한 게 낫지 않겠어? 이거 진짜 좋은 기회라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원하는데 자료라는 말에 약간 눈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돌더라고 하는 집안에서 이렇게 허드니 일이나 하면서 살르니 애와 같이 나가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나이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섭섭치 않게 주겠다는 위자료가 얼마나 되는데, 그래? 내가 위자료 얼마나 줄지 드러나 보고, 그럼 이만희 집에서 나가줄게. 나도 손해보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거든. 5천만 원. 5천만 원 줄게. 솔직히 법원에서 위자료 주라고 해봐야 1천만 원이면 끝이야. 근데 내가 그 몇 배를 주겠다니 5천만 원이면 먹고 살만 하잖아. 아니, 5천만 원으로 우리 아이랑 지낼 전셋집 하나 못 구해. 전셋집이 뭐야? 원룸도 요즘 5천만 원으로 구할 수 있을까 말까 하겠다. 그 정도 돈으로는 이혼 못하니까.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고 그 여자와도 정리하는 것이 좋겠네요. 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서 그 여자를 쪽팔리게 만들기 전에 그 여자를 놓치는 것보다 큰 돈 한 방에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이 남자가 왜 그리 배포가 없는 걸까? 아이에게 1억을 주는 것은 쉬운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평생 돌아다니면서 만질 수도 없는 돈인데 내가 1억을 주겠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야 한다고 하세요. 우리 아들도 인생을 술술 풀리게 살아야지. 어머님은 명품백을 선물 받으셨던 것 같은데 눈이 돌았나 봐요. 그렇게 며느리를 종년 취급하던 분이 1억을 주겠다고 하시고 좋아요. 이혼할게요.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내어서 어떻게든 살아가야겠어요. 하시고 계시네요. 나도 속 시원하게 도장 찍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저는 바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서류를 준비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조율하는데 시간을 조금 투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여 제 통장에 넣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돈이 입금되면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사이에 그 여자가 찾아와서 돈을 받으려 하더니 도장을 찍고 떠나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정말 비웃었어요. 우리 남편이 빚 좋은 개살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 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시댁에서 단단히 책을 잡았다고 생각한 듯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정정해 줄 필요는 없었어요. 이 집에서 돈까지 받아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스스로 무덤을 파겠어요. 웃음을 참느라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박장대소를 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고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남편이고 그 여자고 너무 황당해했지만 이게 바로 나의 복수다 하면서 3천만 원을 더 뜯어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지만 얼마나 시원한지 배망덕한 년이 조용히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니만 상간녀 소송을 걸어서 돈을 더 뜯어먹네. 그 바람에 우리 예비 며느리 얼굴에만 먹칠을 하게 되었잖아. 불륜을 저질러서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낸 것뿐인데 이게 왜 제가 배망덕한 것인가요? 아줌마, 아들이 쳐 죽일 놈인 거지? 2번 다시는 우리 얼굴 보지 맙시다. 그리고 내 아이 보고 싶다고 해도 결코 안 보여줄 테니까 나 하절 생각하지 말고. 저에게 생긴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작은 빌라를 얻어서 아이와 둘이 생활하기 시작했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못한 곳이었지만 경력이 꽤 있어서 빠르게 취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와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대표가 미혼이라서 그런지 홀로 서기를 시작한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월급도 꽤 괜찮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던 때 제 복수를 하러 출동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바로 제가 중간에 포기해야만 했던 고등학교 동문회입니다. 사실 중퇴를 해서 한 번도 그 자리에 간 적이 없었어요. 우리 학교가 명문 학교라서 연말마다 동문회가 열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죠.
어떻게 그러는지요? 소식을 알아? 학교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새로운 소식이 뜬다고 해 저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긴장한 채로 동문을 찾아갔어. 많은 사람들이 하하하 호호하며 웃는 분위기 속에서 제가 찾아야 할 사람을 찾았어.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어. 처음에는 못 알아보았지만 점차 그녀의 얼굴을 보며 기억이 되살아났어. 그 여자는 끝까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나는 분명히 알아봤어. 나를 왕따시켰던 주요 원수였다. 사실상 2등이었다. 사실 나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사채 문제로 곤욕을 호소하게 되어 결국 이름을 바꾸었어. 과거의 잘못과 나를 괴롭힌 기억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어.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해보는 게 어떨지 권유해 주셨어. 내가 철학 강의를 듣기 위해 철학관에 가려고 했지만 가기 전에 대화를 끝내고 싶었어. 알아보니까 나의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가 나의 운을 막는다고 하더라고.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자식에게 자꾸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안 믿을 수가 있나 생각했어. 그래서 계명하기로 마음먹고 하나의 한자를 선택해서 계명했어. 다들 20살 넘으면 쌍꺼풀 수술 정도는 기본인가 봐. 나도 20대 중반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눈매가 달라지니까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나는 그 가해자인 민지를 평생 마음에 담아둘 정도로 기억을 해두어서 얼굴이 조금 바뀌어도 기억을 했었어. 그 여자에게 나는 그 정도 존재조차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힌 그 여자를 못 알아보더라고 하더라고. 우리 남편이 계명 후 이름을 말해줘서 그럴지도 몰라. 저를 못 알아봤다는 것에 더 분노를 느끼긴 하더라도 동료들 중에서도 꽤 이름을 날린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제가 그 자리에 나타나니까 소름이 돋는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했다고 해요. 상간녀 소송 걸어서 자료까지 받아냈으면 끝난 것이지. 도대체 여기는 왜 나타난 건지? 나한테 어떤 손해를 주려는 건지 이게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 있는 거 알지? 내가 조용히 경고할 때 그냥 돌아서서 나가. 괜히 사람들 앞에서 소동을 벌이지 말고 내가 여기 올 수 없는 자리도 아니고 올 만한 자리니까 왔지? 민지야, 나는 너를 알아봤는데 너는 나를 못 알아보더라. 그때도 가자 했더니 이번에도 그랬네. 저를 집중해서 바라보던 민지는 그제야 나를 알아본 것인지. 갑자기 사색에 빠져 손이 벌벌 떨곤 하다. 돌아다니더라고요. 너, 설마 어떻게 내가 그 정교한 사람이라는 말이야? 너, 설마 처음부터 이런 복수를 하려고 준비했던 거야? 진짜 소름이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알아본 건 맞지만 복수를 준비한 건 아니야. 전 남편의 팔순녀가 되어서 내 앞에 당당히 나타날 때는 언제고 이제서 내가 다 계획한 대로 몰아가고 그래? 사람, 서운하게 내가 이 나이를 먹도록 너라는 그늘 안에서 피해자로 살 줄 알았어. 넌 나한테 그만한 가치도 없어. 나도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고등학생 때도 왕따 시킨 적 없는데 아직 혼자 왕따인 줄 알고 학교 자퇴한 거잖아. 괜히 나한테 죄책감을 주려는 거야?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네. 나는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알만한 애들이 다 알고 있었을까? 내가 없는 소은을 진짜인 것처럼 만들었어.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이 그때를 기억하고 나만 피해자로 만들어놨고 나만 이상한 애로 만들었던 거야. 우리 집이 좀 가난하다고 해서 나를 왕따시킨 거야. 그래서 다들 그제야 난 누구인지 알아챈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 여기까지 왔다면 멈추려는 용기를 내고 찾아올까? 나는 상간녀 소송에서 이긴 자료를 흩뿌렸어. 미리 프린트를 하고 있던 것을 보여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이를 줍는 걸 보고 민지를 향해 수군거렸어. 민지는 바쁘게 종이를 주우면서 그러자 나는 민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 그 새끼, 너 아직 모르는 거지? 내가 버린 쓰레기를 주워줘서 고마워. 쓰레기통에 그놈은 개살고도 못 되는 인간 쓰레기야. 버리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돈까지 지어주면서 쓰레기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고맙지?
과거 일은 그 돈으로 사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녀를 뒤로하고 그 동문회를 빠져나왔고 어떻게 알았는지 제 휴대폰으로 연락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게 욕을 하는 만년 이등 민주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동문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였어요. 저는 일부러 궁금해하게 만든 소문이 부풀려지기를 기대하면서 모조리 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 연말에 다시 동문을 일부러 찾아갔는데 민지가 없었어요. 제가 두리번거리며 찾으니까 누군가 다가왔어요. 혹시 내가 기억이나 나지?